해발고도 4,000m. 서 있기만 해도 숨이 가쁜 곳입니다. 하늘과 더 가까이 있는 곳인데 사막 같은 황량함이 감돕니다. 도착지를 확인하기도 전에 검진부터 합니다. 산소가 부족한 지역이라 몸의 위험 신호부터 감지해야 하거든요. 목적지로 가는 길. 지하에서 물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흰 거품도 눈에 띄네요. 마치 고산지대에 있는 소금 사막처럼 보입니다. 푸른 물빛이 예사롭지 않은 곳. 이곳은 바로 배터리의 원자재로 쓰이는 리튬 생산지입니다. 지하수로 만든 호수물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속에 리튬이 녹아 있거든요. 저 나오는 물은 저희 지하 관정에서 뽑아올린 염수가 되겠고요. 한 개 관정당 하루에 24시간 동안 1,000입방 정도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관정이 나오기 때문에 이 폰드에 하루에 5,000입방 정도가 지금 염수가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이가 여기서 끝까지 이제 4km입니다. 4km이고 폭은 300m 정도 돼서 한 개의 스트링이 축구장으로 비교를 하면 40개 정도의 면적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가 저기 4개 스트링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축구장 160개 정도, 그 정도 면적을 좀 갖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닷물 농도의 한 3, 4배 정도 고농축된 염수기 때문에 이 폰드에 이제 물이 나오게 되면 하루에 1mm씩 소금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폰드 바닥에는 뒤에 보시면 이제 하얗게 우리 한국의 염전처럼 소금이 계속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먹어도 여기 이제 모래바람 때문에 흙이 많아서 드시기엔 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럼 일반 소금이랑 여기 이 소금이랑 차이가 좀 있을까요? 소금 사이에 염수가 들어있다면 예를 들면 요 폰드 같은 경우는 0.85 정도 되는 0.85 그램 퍼 리터 정도에 되는 그 리튬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땅 밑 깊숙이 흐르고 있는 소금물을 끌어올려 거대한 호수를 만든 겁니다. 바닷물보다 훨씬 짠 염호는 리튬이 섞인 소금물입니다. 염호에서 리튬을 얻기 위해선 먼저 고산지대의 강한 햇빛과 바람으로 넉 달간 수분을 증발시키죠. 총 7개의 저장고를 거치면서 리튬이 든 진한 염수를 생산합니다. 하지만 아직 배터리의 재료가 되는 리튬은 아닙니다. 7단계로 농축한 염수는 화학 공정을 거쳐 리튬 외에 불순물을 없애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단계로 리튬을 인산 리튬으로 만듭니다. 지하에서 뽑아올린 염수에는 리튬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칼슘, 기타 등등의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그 중에 마그네슘과 칼슘을 공장에서 제거하게 되어 있고요. 마그네슘과 칼슘이 제거된 염수에 인산을 집어넣어서 인산 리튬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리튬이 농축된 염수의 불순물을 없애기 위해서 화학 반응을 이용해 인산 리튬으로 만들었지만 배터리에 사용될 리튬이 되려면 또 다른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1차) 화학 처리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인산 리튬은 두 번째 화학 공정까지 끝내야 순도 높은 수산화 리튬으로 생산됩니다. 배터리의 재료가 될 원료로 탄생한 거죠. 고순도 수산화 리튬은 리튬 배터리의 핵심 원료입니다. 요즘 전기차 생산이 늘며 리튬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아르헨티나 그리고 이제 볼리비아, 칠레 리튬이 많이 나는 나라 주변에 보면
상당히 많은 투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서 염호나 뭐 광산 이런 부분을 많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쪽도 이제 투자가 들어가는 것을 보면 앞으로 수요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굉장히 좀 치열하게 일어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Et je préside Cyclope, qui est un institut de recherche sur les marchés mondiaux de matières premières et de commodités au sens large, c'est-à-dire non seulement la matière première, mais souvent aussi les produits de première transformation. 이분은 세계은행 컨설턴트 등을 역임한 경제 전문가입니다. Dans la production de batteries. Et c'est une des raisons pour laquelle, lorsque on a commencé à voir le début du développement des véhicules électriques, donc le début de l'industrie des batteries, on a assisté à une flambée des prix du lithium, puisque c'était une utilisation nouvelle, et donc il n'y avait pas à l'époque les capacités de production suffisantes, qui est excédentaire, avec des prix qui, en 3 ans, ont perdu à peu près 80% de leur valeur, dans lequel on aura besoin de lithium. Eh bien, à ce moment-là, il est manifeste que l'on risque d'aller à un horizon d'une dizaine d'années sur un marché qui serait à ce moment-là déficitaire et donc avec d'assez fortes tensions sur les prix. 샬망 박사의 분석처럼 리튬의 시장 가격은 등락폭이 큽니다. 세계 산업과 경제 상황에 휘둘리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리튬 가격과는 별개로 전기자동차 생산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리튬 배터리 생산 역시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리튬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리튬이야말로 21세기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일까요? 남미의 리튬 문제를 다룬 리튬 지정학이란 책을 쓴 이분은 중요한 건 원료의 확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La idea de fiebre del oro en relación al litio, yo entiendo que es exagerada y falta de realismo. Porque hace creer que en el litio está fundamentalmente la riqueza. Y en este caso la riqueza no está en el litio particularmente. La riqueza está en la capacidad tecnológica para realizar baterías y en la capacidad tecnológica para generar productos terminados como un auto eléctrico. 열반하가 뭐 이런 건가요? 여기 있다. 어렸을 때는 과학이라는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고요. 뭔가 손에 잡히는 물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화학이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들을 만들고 이해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했었기 때문에 화학과를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 뒤로 화학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턴 리튬만큼 중요하다는 배터리를 만드는 화학 기술을 알아보려 합니다. 교환학생을 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정말로 많은 친구들, 많은 교수님들이 재생에너지나 이런 환경 문제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 많이 봤었어요. 그때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인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었고 그 이후로는 재생에너지 쪽을 연구를 꼭 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수소 일렉트롤라이저 아니면은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전환할 수 있는 촉매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화학은 우리나라 산업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죠. 임종우 교수는 리튬 배터리 분야에서 차세대 연구를 이끌며 최전선에 서 있는 화학자입니다. 이 방은요, 지금 수분을 극도로 낮춘 방입니다. 배터리 자체를 만들 때 수분이 들어가게 되면은 배터리 내부에 정말로 많은 부반응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거는요, 그 리튬 배터리의 입자가 있어요. 거기 안에 리튬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나가는지를 실시간으로 그대로 우리가 시각화해서 이거를 비디오 촬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리튬이 양극재로 쓰인 리튬이온 배터리는 에너지 저장의 혁신이라고 불리는데요. 과연 어떤 원리로 배터리가 작동하는 걸까요? 배터리는 이제 기본 4대 소재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게 있어요.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가운데 분리막, 그리고 이제 전해질로 되어 있는데요. 양극에는 수많은 양극재라고 말하는 그런 전이금속 산화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깔려져 있어요. 그 입자들이 엄청 많이 깔려져 있습니다. 음극에도 마찬가지로 흑연이라고 말하는 음극재가 입자들로 어마어마하게 깔려져 있어요. 걔네들을 딱 깔아놓은 전극을 2개를 붙여놓은 거고, 그 사이에 얘네들이 절대로 물리적으로 만나면 안 되니까 분리막이라는 것으로 막아놓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이에 리튬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리튬이 흐르게 할 수 있는 액체 전해질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게 됩니다. 리튬은 높은 에너지에 있는 저수지에 있는 흑연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양극에 있는 들어와서 안정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발적인 반응이 되겠고요. 그때 에너지가 나오게 되고, 그 에너지가 도선을 통해서 바로 전류로 흘러서 우리의 전기차와 뭐 핸드폰, 뭐 드론 등을 운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리튬이온 배터리는 에너지 효율이 높지만 화재 등으로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죠. 지금 이런 많은 시민들께서 포비아를 느끼는 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발열이 나더라도 정말로 많은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불로써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과학자들과 많은 공학자들께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확률로 더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개발하는 건 요즘 화학자들에게 주어진 어려운 숙제입니다. 자전거는 훌륭한 이동수단이자 취미거리입니다. 자전거는 지구 환경에 보탬이 되는 기특한 도구이죠. 무엇보다 매력적인 건 몸으로 만드는 공짜 에너지라는 겁니다. 싸고 깨끗한 에너지원을 찾는 건 사실 인류의 오래된 고민입니다. 오래전 인류는 석탄을 태워 모터를 돌려서 커다란 기차를 움직이던 시절이 있었죠. 이때 힘을 가진 건 석탄이었습니다. 석탄을 이어받은 건 석유였죠. 기차보다 비싼 것이 4명밖에 못한다는 조소를 넘어 자동차는 문명의 대세였습니다. 자동차와 함께 몸값이 높아진 석유는 사건 사고에 따라 가격이 요동쳤죠.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였죠. 지구를 지킬 에너지를 찾기 위해 인류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모든 사물들이 전선 없이 서로 전기적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믿고 있는데, 형상이 자유롭고 쉽게 변형이 가능한 전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And batteries, if they become cheap enough at some point, could be a very nice complement to wind and solar power. 기존에 우리가 이제 그 휴대폰이라든지 노트북과 같은 그 뭐 디지털 카메라라든지 그런데 필수적으로 리튬 이온 배터리가 이제 사용이 되고, 배터리는 흔히 건전지로 불리는 1차 전지에서 시작됐다.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해 사용하는 1차 전지는 수명이 다하면 버려야 한다. 그런데 80년대 말 1차 전지의 한계를 극복한 2차 전지가 등장했다. 무선 전자제품을 사용 가능케 한 2차 전지.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그것은 리튬이온 배터리였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양극과 음극, 분리막과 전해질로 구성된다. 양극에 모여있던 리튬 코발트 산화물 중 리튬이온이
분리막을 통해 이동하면서 전기 에너지가 발생한다. 리튬 이온이 양극과 음극을 오가면서 충전과 방전이 되는 원리다. 리튬 이온 배터리가 가져온 변화, 휴대폰만 봐도 알 수 있다. 크고 무겁던 휴대폰이 점점 더 작고 가볍고 다양한 디자인으로 진화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현재까지 개발된 배터리 중 부피, 무게당 에너지 용량이 가장 크고 가장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다. 500회 이상 충전과 방전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뿐일까? 더 안전하고 더 오래 사용 가능하고 다양한 제품에 활용할 수 있는 배터리는 없을까? 배터리 형태가 다양해지면 이전엔 없던 전혀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사각형의 무겁고 딱딱한 배터리 대신 얇고 접을 수도 있는 배터리를 고민하던 끝에 등장한 것이 종이 배터리. 일반 종이에 활물질, 화학 반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물질을 바르자 불이 들어온다. 물론 리튬이온 배터리처럼 양극과 음극, 분리막을 설치해야 한다. 종이의 셀룰로이드 성분을 활용한 이 배터리는 얇고 접거나 구부려도 손상되지 않는다. 종이 배터리에서 좋아진 점은 이제 부 형태들이 아닌 섬유 형태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온과 전자의 이동을 굉장히 원활하게 해줘서 성능의 향상을 많이 높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실 한켠에서 재봉틀 작업이 진행된다. 옷에 부착하는 배터리, 전기가 통하는 실과 천, 그리고 전해질과 카본 첨가물이 그 재료다. 옷감에 전기가 통하는 실로 원하는 문양을 만들고 프린팅한 뒤 여기에 다시 전기가 통하는 활물질을 바르면 기본적인 작업이 끝난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중에 옷에 들어가는 게 이제 점점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배터리를 저희가 갖고 있는 프린팅이라는 기술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문양을 옷에 부착하면 이것이 전기 에너지를 저장했다 사용하는 배터리 역할을 하게 된다. 상당히 여러 가지 응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올림픽 같은 데 열렸을 때 운동 선수들이 여기 번호를 쓰고 달리지 않습니까? 번호에 만약에 배터리가 거기 일체화가 되고 여기에 센서라든지 어떤 송신을 보낼 수 있는 칩이 있다면 마치 공상과학용처럼 마라토너가 뛰는데 이 사람을 그 중앙 본부에서 계속 디텍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밤에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좀 위험하잖아요. 이렇게 어두운 상황이 됐는데. 근데 여기 이제 배터리가 있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램프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어떤 노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안전성이 될 수가 있겠고. 배터리 연구에서 무엇보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연구진은 실생활에서 또 하나 중요한 연구 포인트를 찾아냈다. 캐패시터, 즉 전극 표면에 전하를 흡착시켜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인 캐패시터를 새로운 방법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종이 배터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뭔가 또 새로운 게 없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커피를 마시다가 흘렸어요. 흘렸는데 그걸 이렇게 종이로 닦았는데 이 쓰레기가 에너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커피 성분에 이 전지에 활물질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요소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엘리먼트가. 그래서 쓰레기로 버려지는 게 잘만 하면 에너지로도 될 수 있겠구나. 커피 캐패시터의 재료는 실생활에서 흔히 만나는 커피 묻은 종이, 이 종이를 태워서 만든다. 일반적인 캐패시터는 인체에 유해한 포타슘 하이드록사이드를 사용하는 데 반해 이 커피 캐패시터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커피를 이용한다. 더욱 이 커피 캐패시터는 자유자재로 구부러지기도 한다.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시대인 플렉서블, 웨어러블, IoT 시대에는 이런 전선이 필요 없는 일종의 유비쿼터스 시대가 됩니다. 즉 와이어리스라고 하죠. 오래 쓸 수 있고 그다음에 형태가 자유롭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요구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배터리가 개발될 때마다 새로운 제품이 등장한다. 그리고 신제품은 생활을 바꿔놓는다. 그런데 올해 초 하나의 뉴스가 전 세계를 긴장시켰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기본 원료인 리튬과 코발트 원자재 가격이 3배 이상 폭등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석유 가격 폭등과 같은 사태였다. 리튬과 코발트 가격 상승은 곧 배터리 가격 상승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왜 리튬일까? 원소 주기율표 앞부분, 원자 번호 3번인 리튬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벼운 금속이다. 알칼리 금속 중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크다. 하얀 석유라 불리는 리튬을 대체할 방법은 없을까? 10여 년간 배터리를 연구해온 울산과학기술원 김영식 교수 연구팀은 최근 리튬 대신 나트륨을 이용한 해수전지 개발에 성공했다. 바닷물에서 배터리 원료를 얻어낸 것이다. 각형 해수전지를 이용해서 실제 바다 환경에서 사용되는 해수전지 부표를 점등해 보겠습니다. 이 배터리는 무엇보다 바닷물 속에서 작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어떻게 나트륨이 리튬을 대체한 것일까? 나트륨의 원자 번호는 11번. 리튬보다 질량이 무겁고 에너지 밀도가 낮다. 따라서 배터리를 만들면 무거워진다. 그러나 나트륨 이온을 이용해 전하를 운반하는 해수전지는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더 오래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네, 현재 리튬 이온 전지가 자동차나 이제 포터블, 이제 뭐 핸드폰이나 노트북에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데요. 지금 이제 관심이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해서 이제 풍력이나 솔라, 태양전지 단지에 저장실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배터리의 크기가 건물만한 이제 배터리가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리튬 이온 전지의 가격을 보게 되면은 뭐 36%, 40% 이상이 그 안에 양극 소재 값이 이제 대부분인데요. 그런 양극 소재는 우리나라에도 없고 100%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해수전지가 개발된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이제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에 이제 고가인 전지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해수전지가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가면은 원래 16mm라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가격 문제 때문에 대용량 배터리를 만드는 데 제약이 많았다. 해수전지는 싼 값에 대용량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공장이나 발전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해수전지가 상용화되면 미리 충전해 놓은 배터리로 공장을 가동할 수 있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지난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는 쓰나미의 공격을 받자 모든 전력이 차단됐다. 만약 이런 원자력 발전소에 해수전지가 사용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발전소 일부분이 파괴되더라도 전력이 계속 공급됐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전력으로 다른 장치를 가동시켜 방사능 유출을 막을 수도 있다. 해수전지는 바닷물이 있는 한 계속 가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전지가 이제 에너지의 덴시티가 높고 볼테이지가 높으면 그런 안정성 문제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리튬 이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에어 쿨링, 열을 낮추기 위해서 방전할 때 뭐 워터 쿨링이라 해서 그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해수전지는 항상 핵수가 있어야 돌아가는, 작동하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열적인 안정성 측면에서는 다른 이온 전지에 비해서 많이 안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휴대폰 배터리 발화 사건. 이것은 전 세계에 리튬이온 배터리의 위험성을 알린 결정적 사건이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리튬이온이 분리막을 통해 자유롭게 양극과 음극을 오가며 작동하는데 분리막에 이상이 생기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리튬이온 배터리는 외부 충격에 약하다. 고온에서는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냈던 일본은 최근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일본 국립물질재료연구기구. 리튬이온 배터리의 장점은 살리면서도 안전한 배터리. 이 연구소는 리튬은 그대로 두고 전기를 발생시키는 방법을 바꾸는 데 주력하고 있다. 一つはだから安全性を高めるっていう意味では電池は正極と負極できてますけども正極の材料で電圧が非常に高いものを探すそれを探すためには今度電圧が高くなると電解質の方も新しいものじゃないと耐えられないのでそれに伴って電解質も研究しなきゃいけない探さなきゃいけない。負極の方は今はリチウムイオン電池ですと炭素の中にリチウムイオンが入るわけですけどそこをもっとエネルギー密度を上げるためにはリチウム金属をそのまま使うとそうすると、それは材料開発というよりはそれをうまく重放電できるような技術が大事だ。 최근 개발한 것은 리튬 에어 배터리. 리튬과 산소의 산화물로 에너지를 생성하는 배터리다. 보통 리튬 이온 배터리는 양극에 전기 반응을 일으키는 활물질을 넣는데 이 리튬 에어 배터리는 산소를 주입한다. 그러면 리튬과 산소가 반응해 과산화 리튬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전기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실험 결과 리튬 에어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와 같은 무게일 때 에너지가 3배에서 5배까지 축적 가능하다. 최근 실제 제품으로도 만들어졌는데 마치 작은 단추 같은 이 배터리는 구멍을 통해 산소가 들어가 작동한다. リチウム空気電池の一番の特徴はそのエネルギーですね。エネルギーが大きい、つまり容量が大きいということですから、それはともかく大きなものを作ると、その理論通り大きな容量のものを作るということがまずは重要ですね。でその上で出力というのは電流ですけれども電流もたくさん取れるように流せるようにするというのがこれからの課題です。 더 작고 더 가볍고 그러나 오래 쓸 수 있고 에너지를 많이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 세계 각국이 배터리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여기는 전기 자동차의 전기 충전소입니다. 가솔린 자동차가 주유소에 가서 가솔린을 주유하는 것처럼 전기 자동차는 여기서 전기를 충전합니다. 전기가 이 자동차의 연료니까요. 현재 전기 자동차를 이용하는 분들은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불과 10년에서 20년 사이 전 세계 자동차 12억 대 중 10% 이상이 가솔린이 아닌 이런 전기 자동차로 바뀔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동차가 전기 에너지로 움직인다는데 코드, 그러니까 전선이 없습니다.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건 이 배터리입니다. 휴대폰에 들어가는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하면 크기가 크고
또한 에너지 용량도 커야겠죠. 그래야 오래 주행이 가능하니까요. 게다가 이 배터리가 무거우면 자동차 무게가 많이 나가서 가격도 비싸지고 성능도 떨어질 텐데요. 전기 자동차 시대가 열리면서 새로운 배터리 개발 경쟁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빠른 선택. 가솔린이 아닌 전기로 달리는 자동차. 엔진이 아닌 배터리로 달리는 이 자동차는 이미 거부할 수 없는 대세다. 사실 전기 자동차는 가솔린 자동차보다 빠른 1834년 등장했다. 당시 최대 속력이 시속 32km. 너무 느리고 무겁고 충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가솔린 자동차가 등장하자마자 사라지고 만다. 그렇다면 최근 나온 전기 자동차는 어떤 배터리를 사용할까? 전기 자동차 분야 선두주자로 알려진 테슬라. 그러나 테슬라의 배터리는 최신 배터리가 아니다. 1970년대 규격화된 18650 리튬이온 배터리 6,000개 이상을 병렬 또는 직렬로 연결해 배터리 팩을 만들고 이런 배터리 팩 수십 개를 다시 연결한다. 이것이 현재 테슬라 전기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배터리다.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는 미국 네바다주에 전기 자동차 배터리 전용 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공장은 축구장 95개 규모, 대량 생산 시스템을 통해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 가격을 낮춰보겠다는 전략이다. 기존 유명 자동차 업체들도 배터리 생산에 뛰어들고 있다. 배터리 가격이 전기 자동차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리튬이온 배터리가 가장 최적화된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일까? 자동차 배터리는 오래 주행이 가능하도록 에너지 용량이 커야 한다. 어떠한 충격에도 불이 나거나 폭발하면 안 된다. 일본이 차세대 전기 자동차 배터리로 주목한 것은 전고체 배터리다. リチウムイオン電池の場合には有機溶媒を使います。火をつければ燃える有機物ですから燃えます。それが安全性の障害になっているわけです。それに対して固体電解質はセラミック、これは燃えない物質の代表みたいなものですから基本的に燃えないということですね。 전고체 배터리의 기본 구조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같다. 리튬 코발트 산화물을 사용한다. 다만 리튬이온을 자유롭게 이동시켜줄 전해질을 액체가 아닌 고체로 사용한다. 이 방법은 리튬이온 배터리가 갖고 있는 폭발의 위험성을 사전에 미리 차단시킬 수 있다. 전해질이 고체이기 때문에 충격을 받거나 구멍이 뚫리더라도 밖으로 새지 않는다. 따라서 폭발의 원인 중 하나인 양극과 음극이 서로 만나는 일도 아예 생기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고체 배터리는 충전과 방전을 계속하면 금세 성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 연구소는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모든 물질에 얇은 레이저막을 씌우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양극과 전해질의 저항을 낮추기 위해서다. 日本の大学、他の研究機関でいろいろされてきて非常に性能の高い固体電解質ができてきました。その次にはその電池の材料同士を抵抗の低い接触面でつなが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す。その中で我々やってきたのが、当時一番抵抗の高かった、正極プラス極と電解質の界面そこの界面の抵抗をどうすれば下げることができるか、その特許っていうのが一番特徴的な特許だと言えます。 2015년 일본 도쿄 모터쇼. 자율주행 자동차, 전기 자동차 등 새로운 자동차 시대를 열어갈 차세대 자동차들이 한자리에 모였던 이때
또 하나의 특별한 자동차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수소 연료 전지라는 생소한 연료를 사용하는 수소 전기 자동차다.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에 관해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에너지 관련 소자들이 필요할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저장 장치, 에너지 변환 장치, 에너지 생산 장치, 다양한 에너지 장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와 연료전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배터리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이고 연료전지는 에너지를 변환하는 장치입니다. 수소 연료 전지는 한쪽 전극에는 수소가, 다른 쪽 전극에는 산소가 들어간다. 따라서 한쪽에선 수소 산화 반응이 생기고 다른 쪽에선 산소가 환원 반응을 일으키는데, 두 전기 화학적 반응을 연결시켜주면 전자가 한쪽 전극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 충전과 방전이 이루어지는 배터리가 되는 것이다. 이 에너지로 인해 자동차가 달리게 된다. 처음에는 물을 분해했더니 수소와 산소가 생긴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역반응을 통해서 다시 전기가 발생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아주 기초적인 연구를 시작했다가 한참 후에 가서 연료전지 자동차라든지 주택용 연료전지라는 것이 개발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연료전지는 크게 꽃을 피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료전지라고도 불리는 이 에너지는 약 160여 년 전 영국 그로브경의 전지 실험에서 밝혀졌다. 이후 1959년 베이컨 박사가 알칼리 전해질형 연료전지를 발명했는데, 수소와 산소만으로 전력을 만들 수 있어 달 탐사 우주선의 연료 공급원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연구 개발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다. 수소 연료 전지가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획기적인 에너지, 미래 사회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부각된 것이다. 그러나 상용화 단계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반드시 백금을 촉매로 쓰게 되는데, 백금은 가격이 매우 비싸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백금일까? 백금의 원자 번호는 78번. 아주 무겁다. 고온에서 잘 견디는 데다가 전이 금속 중에서 탄소 원자와 직접 결합하는 성질 때문에 가장 적합한 물질이다. 백금의 매장량은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 백금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느냐는 것을 많이 묻고 있는데요. 그 백금 사용량을 줄이는 거는 결국은 자동차의 가격을 낮추는 쪽에 결부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계속 백금의 사용량을 줄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료전지를 일정 기간 쓰고 나중에 버리게 되는 경우에 거의 90% 이상은 저희가 재순환을 하거든요. 백금이 없어서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등장한 수소 전기 자동차. 이 자동차는 일반 전기 자동차와 다른 특징이 있다. 수소만 주입하면 에너지를 얻는다. 에너지를 얻고 난 뒤 남는 것은 물뿐이다. 내연기관의 경우에는 가솔린과 디젤은 C와 H로 구성되어 있는 탄화수소 혼합물이기 때문에 엔진에 가솔린과 디젤이 들어가서 산소와 연소 반응을 일으킨 후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그리고 질소산화물 등이 무조건적으로 배출이 됩니다. 하지만 수소 전기차의 경우에는 수소와 산소가 공급되어서 전기가 생산되고 이산화탄소와 유해가스 등 배출가스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까지 자동차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기였지만 수소 전기 자동차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일종의 발전소 같은 역할도 한다. 현재 수소 전기 자동차 한 대의 최대 발전 용량은 10kW. 자동차가 생산하는 전기 에너지. 이 에너지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자동차를 타고 외출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전선을 연결하면 수소 전기 하우스에 전력이 공급된다.
자동차로 쓰고 남은 에너지를 집안의 여러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데 쓸 수 있다. 집을 지을 때 자동차와 연결된 전력망을 사전에 구축하면 일반 가정은 충분히 쓰고 남는다. 수소차 같은 경우는 강력한 필터를 통해서 일반적인 미세먼지를 흡입하여 그 청정한 공기와 그리고 깨끗한 물 두 가지만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소차에서 나오는 물을 활용하여 식물을 키울 수 있는 깨끗한 그런 물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차 자체는 그 자체가 발전기가 될 수 있는데요. 수소차에서 생산한 전기를 통해서 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약 10kW 정도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수소차가 10만 대 정도 있으면은 약 1기가와트가 됩니다. 그 정도 양이면은 원자력 발전소 1기 정도의 그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움직이는 발전소, 수소 전기 자동차, 대기를 오염시키지 않는 청정 에너지. 이제 에너지 소비 방법이 달라진다. 에너지를 자유자재로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노력은 지금 우리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싸고,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안전한 에너지는 없을까? 비용을 내고 발전소에서 공급받아 사용하는 에너지가 아니라 내가 에너지의 생산자가 될 수는 없을까? 오일 쇼크, 석유 파동, 이런 일을 경험했던 우리는 정말 그게 가능할까 싶은데요. 에너지 생산과 소비, 그리고 남는 에너지는 팔기도 하는 에너지 프로슈머의 시대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만 해도 태양광을 이용해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물입니다. 낮에는 태양이 쨍쨍하니까 에너지가 남아돌겠죠. 그러면 저장을 했다. 밤에 꺼내 쓰고 쓰다 남으면 에너지가 없는 건물이나 개인에게 빌려주거나 팔 수도 있지요. 에너지 저장 기술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력 공급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일본. 어떻게 하면 에너지 공급원을 다양하게 늘릴까 연구 중이다. 수시로 일어나는 지진 때문이다. 특히 지난 동일본 대지진은 전력 생산 시스템을 바꿔놓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전력을 공급하던 회사가 무너지자 대체할 방법을 찾지 못해 피해가 컸다. 일본은 개인이 여러 전력 회사 중 하나를 선택해 계약을 맺고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스템. 그런데 최근 태양광으로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독자적 생산 시스템을 갖춘 집들이 늘고 있다. これが変換器です。太陽光のパネルでできる電気っていうのは直流なんですね。乾電池と同じで、お家で使う電気っていうのは交流なんです。これを変換するという役割が一つあります。それと太陽光のパネルでできる電気っていうのは、光の当たり方で、0ボルトから何千ボルトまですごく変化するんです。それを家庭で安定して使えるように100ボルトに、変換すると。この役割の2つです。 태양광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전력 생산 시스템을 하나 더 설치했다. これが、エネファームっていうガスで電気を起こす燃料電池です。 이것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연료전지 발전기. この辺に発電機があるんです。燃料電池自動車を動かすのと同じ発電機です。 で、こっち側にお湯をためます。 태양광과 연료전지, 이중 장치를 갖췄다. 이 발전기를 통해 전기가 생산된다. ここが蓄電池の部屋です。 생산된 전기 에너지가 넘칠 때 사용되는 에너지 저장 장치다.
저장해 놓은 전기는 발전량이 부족할 때 사용한다. 두 딸을 둔 사토 아츠시네는 4인 가족. 시스템을 설치한 지 2달째인데 매일 많은 전자제품을 이용하지만 전기는 충분히 공급받고 있다.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는 데 들어간 비용은 대략 우리 돈 4천만 원. 굳이 비용을 들여 이렇게 시스템을 바꾼 이유는 뭘까? 一つは地震の多い国ですので、災害の時に備える。2つ目は、経済的な問題と震災以降電気代とか高くなってますので、節約をしたいと。3つ目は地球環境の保護にちょっと貢献すると、ちょっと気持ちいいじゃないですか。これが電気の状態の分かるモニターになってます。これ1箇所で屋根のパネルと蓄電池と家の電気の使い方、それからガスの発電と、1箇所で分かるようになってます。使い方ですかね。画面見ていただくと、ここにパネルの絵がありますが、これが今どのぐらい電気が起こってるか。今は 0.61 キロワットですね。天気がいいと2キロワットぐらいになります。で、緑色のこれが蓄電池のところで、今発電がちょっと弱いので蓄電池に溜まった電気を使ってます。で、家の中で今全部で 0.7 キロワット使ってます。で、ここでだから今電気屋さんからは電気買わずに済んでると。で、ガスはここに出るんですね。今止めてます。という状況です。 날이 흐리면 태양광 에너지가 적게 생산되지만 저장했던 전기가 있기 때문에 전력 공급은 안정적이다. 만약 쓰고 남은 전기가 있다면 그건 전력 회사에 팔 계획이다. 太陽光については電力会社と10年間の電気を販売する契約をすることになってます。今は自分で使ってるだけなんですけれども、余った電気を電力会社に販売してお金もらえるっていうことが多分今年中に始まります。で、10年の契約終わったらどうなるかっていうと、また自分で使うというところに戻るんですね。太陽光の設備は、頑丈で壊れないんで、そのままずっと使っていこうと。この家20年30年住むと思うんですけども、ずっと使っていこうと思っています。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 하는 이유는 비단 환경적, 경제적 이득만이 아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버클리 대학 로렌스 연구소. 무려 13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이 연구소는 특히 미국의 에너지 정책을 좌지우지할 만큼 에너지 분야에서 뛰어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로렌스 연구소 밀스타임 박사팀은 세계가 주목하는 또 하나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 에너지가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냈다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제시한 것이다. We broke up the nation into these different regions here. There's 10 different regions we looked at. And the impacts separately within each of those regions. This is the capacity of wind generation from 2007 through to 2015, and you can see it increases from about 10 gigawatts all the way up to between 70 and 80, so times 7 or 8 larger than at the beginning. 연구 대상은 미국 전 지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최근 10여 년간 풍력과 태양광 설비를 크게 늘려 현재 전체 전기 공급의 40% 선까지 끌어올려 놓았다. 신재생 에너지 사용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When there's wind and solar generation, it means that coal power plants and natural gas power plants need to burn less fuel, and so that means that there's less pollution in the air, and so people are exposed to lower levels of air pollution. And then there are fewer health impacts from that. 2,900 to 12,000 avoided mortalities because of the reduction to pollution that wind power has created. A smaller number of avoided mortalities from solar power gets added on to that. Just in 2015,
Our central estimate for the avoided mortalities from wind power was about 1,000 just for wind power, and then another 100 from solar power. 특히 이 연구에 따르면 사망 위기에 처한 중증 질환자 1,200명이 신재생 에너지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 밀스타인 박사는 이것을 경제적 가치로 계산했더니 무려 880억 달러, 우리 돈 100조 원이 넘는 효과였다고 밝혔다. 신재생 에너지 사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이다. 제주 모슬포항 남쪽에 위치한 가파도.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전기 때문에 골치를 앓던 섬이다. 그런데 요즘 가파도에선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집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과연 얼마나 경제적 효과가 있을까? 가파도에서 태어나 평생 가파도에서 살아온 올해 83세 박영복 할아버지는 큰 시름을 덜었다 한다. 그때는 또 오히려가 많았습니다. 쓰게 되면 전기세가 많이 나와가지고 좀 부담이 돼가지고 그거 정말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 집안에 보니까 전자제품이 엄청 많아요. 뭐냐면 우리 여기 가파도는 해산물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뭐 미역 같은 거나 이거 전조 같은 거 이런 거 냉동하려니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게 냉장고가. 한 달에 저희들이 잘하면 한 돈 10,000원, 하기가 20,000원 미만으로 나옵니다. 이게 지금 뭐 전기세가 8월 달에가 얼마가 나오느냐면은 사용량이 우리가 한 39,000원 썼는데 우리가 현재 우리가 낸 건 한 11,000원. 태양광 관계로 태양광. 예, 태양광 하기 때문에 많이 한 3분의 1은 덜 나옵니다. 실제 사용한 금액은 39,000원인데 어떻게 30%만 요금을 냈을까? 바로 태양광 발전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사용량이 4인 가족이 한 400kg 정도 쓰는데 저희가 보내는 전력 양계를 해서 사용한 양과 태양광에서 발전된 전력을 차감을 해서 저희가 보내주는 거 400kg, 발전된 거 400kg면은 그거를 차감을 하면 사용량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 요금만 낼 정도로 태양광 설치된 고객들은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전력을 이렇게 되팔거나 이런 사람들. 저희는 독립된 발전소니까 ESS에서 저장을 하지만은 육지는 모든 그리드망이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재생에서 발전된 전력을 전력 고로스에다가 바로 판매를 하는 거죠.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풍력과 태양광 설비를 통해 전기가 생산된다. 이 전기는 한전으로 보내진다. 한전에 전기를 저축해둔 셈이다. 이렇게 저축해둔 양만큼 전기요금을 적게 내는 것이다. 가파도는 현재 풍력과 태양광 그리고 디젤 발전기가 설치돼 있다. 만약 풍력과 태양광으로 전력 공급이 충분치 않다면 디젤 발전기를 이용하게 되는데 현재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도 충분하다. 뭐 전일 발전량 좀. 네, 전일 발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이 311kW, 풍력 넘버2가 한 120kW 정도 지금 생산 중에 있습니다. 전력이 남아도는 상황이다. 여기는 가파도 마이크로 그리드 운영센터입니다. 이곳에서는 기존의 가파도라는 도서에 디젤 발전기로만 운전을 해서 도서 고객들에게 전력을 공급해 주다가 2012년도, 2014년도, 2016년도 3차 사업에 거쳐가지고 풍력 발전기와 그다음에 ESS, 그다음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접목을 시켜서 육지의 스마트 그리드의 축소판이 마이크로 그리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인데 마이크로 그리드는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종합적으로 이용해 전력을 얻고 이를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을 말한다. 이처럼 신재생 에너지 이용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은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 때문이다. 기후 변화에 따라 생산량이 크게 달라지는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를 이 저장 장치가 보관해두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 저장 기술이 계속 발전한다면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는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시행착오도 많았어요. 그 태양광이나 풍력에서 생산되는 전기 그 발전소에서 그 배터리에 그 축적하는 과정에, 그래서 축전지 시설만 완벽하게 된다면은 아마 우리 마을은 일반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100%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지 않겠느냐. 더 이상 석유, 석탄의 매장량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구 온난화를 걱정할 필요도 없다. 에너지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지만 누구라도 요금 걱정 없이 편리하게 소비하는 세상.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하는 과학의 발전이 깨끗하고 안전하고 넉넉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